조선 왕조의 궁과 속 숨겨진 비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고즈넉한 달빛 아래 웅장한 처마선이 깊이를 더하는 조선의 궁궐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견고한 벽돌 하나하나에 과연 태평성대의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와 신권의 날카로운 견제, 그리고 인간 본연의 끝없는 욕망이 마치 핏빛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수많은 비극을 낳았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는 궁궐의 심장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피바람이 수시로 몰아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이 조선 왕조를 뒤흔들었던 가장 잔혹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숙청, 사화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신하들이 제거된 사건을 넘어 왕의 광기와 신료들의 야망이 뒤섞여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도살극이었죠. 왜 조선에서는 이토록 처참한 대규모 숙청이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이들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역사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권력이라는 거대한 욕망 앞에서 펼쳐진 인간의 드라마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의 역사, 바로 사화의 서막이 지금 열립니다. 조선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화라는 단어는 마치 서늘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죠. 이 사화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뿌리 깊은 갈등과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발생한 그야말로 거대한 비극이었죠. 조선의 건국 초부터 이어져 온 왕권 강화의 욕구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던 살인파와 기득권층인 훈구파의 첨예한 대립, 여기에 왕실 외척 세력 간의 암투까지 더해지면서 궁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답니다. 특히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에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는 살인파와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훈구파의 이념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죠.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한의 투쟁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과연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예고된 비극의 서늘함이 궁궐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극의 첫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애무호 사화였습니다. 때는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498년, 조선 최초의 사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살인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종직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며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은 그 자체로서는 학자의 문학적 표현이었지만 연산군에게는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문제는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이 조의제문을 사관으로서 성종실록에 기록했다는 점이었죠. 훈구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자광과 이극돈 등은 이 사실을 빌미 삼아 연산군에게 김일손과 그 스승 김종직이 불온한 의도를 가지고 왕실을 모독했다고 고변했습니다. 연산군은 세조의 증손자였으니 자신의 할아버지를 비판한 글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훈구파가 신진 세력인 살인파를 견제하고 제거하려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사초를 읽던 연산군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했고 김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살인파 인사들은 능지처참, 참수, 유배 등의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젊은 개혁 세력의 꿈은 채 피어나기도 전에 꺾여버렸고 그들의 이상은 현실 정치의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이처럼 무오사화는 살인파에게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가혹한 시련이었고 이후 조선에서 반복될 사화의 잔혹한 패턴을 예고하는 서막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들의 비장한 모습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은 아픔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뒤흔든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모호사화가 훈구파와 살인파의 이념 대결 속에서 벌어진 정치적 숙청이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6년 뒤 또 다른 피바람이 궁궐을 덮치게 됩니다. 바로 연산군의 광기가 빚어낸 갑자사화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의 사화와는 그 성격부터가 달랐는데요.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이 아닌 연산군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복수심이 조선 전체를 집어삼킨 참혹한 비극이었죠.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생모인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계비였던 정현왕후로부터 뒤늦게 그 전말을 듣게 되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와 광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답니다. 패비 윤씨의 패출과 사사에 관여했던 모든 인물들을 색출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연산군의 명령은 그야말로 피해 복수국의 서막이었죠. 그는 단순히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라면 직위를 불문하고 무자비하게 단죄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부관참시를 당했고 살아있는 자들은 능지처참이나 참수, 유배 등 상상하기 어려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향했는데요. 패비 윤씨의 폐위에 찬성했던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모욕을 주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심지어 이복동생인 안양군과 봉안군마저 사사하는 등 왕실의 존엄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연산군의 잔혹한 복수심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폭풍처럼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여야 했고 왕의 눈밖에 나는 순간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받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갑자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 한 인간의 극단적인 복수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되었고 결국 중종 반정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사화가 조선을 뒤흔들었죠. 바로 이상주의자의 꿈이 좌절된 기묘사화였습니다.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경험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고 그 중심에 바로 젊은 개혁가 조광조가 서 있었답니다. 조광조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꿈꾸던 강직한 학자였죠. 그는 강력한 도덕 정치를 주창하며 현량과 실시를 통해 능력 있는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고 훈구 세력의 특권을 제한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원대한 이상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반발하며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주초위왕이라는 기상천외한 모략이었죠. 나뭇잎의 꿀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써벌레가 갉아먹게 한 뒤 그 글자를 중종에게 보여주며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되는데 이는 조광조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이 기발하면서도 비열한 술수의 중종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왕권에 대한 위협을 용납할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중종은 훈구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조광조와 그의 개혁 세력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의 원대한 개혁의 꿈은 현실 정치의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답니다. 기묘사화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 했던 개혁가들의 좌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정의의 안타까운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선의 궁궐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척 세력 간의 암투가 불러온 을사사화였죠. 중종의 뒤를 이어 인종이 즉위했지만 병약했던 인종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인 윤원영 일파, 그리고 인종의 외숙부였던 윤임 일파 사이에 첨예한 권력 다툼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른바 대윤, 과학소윤, 소윤의 대결이었습니다. 인종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에는 윤임 중심의 대윤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린 명종이 즉위하고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권력의 균형이 깨지자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막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대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윤임 일파가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대윤 세력을 역모로 몰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살림 인사들 역시 대윤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숙청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대윤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윤임과 그 일파는 물론 그들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을사사화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을 넘어 왕실 내부의 복잡한 혈연관계와 외척 세력 간의 탐욕스러운 권력욕이 어떻게 또 다른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궁궐안은 배신과 밀고가 난무하는 냉혹한 암투의 장이 되었고 인간의 어두운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다시 장식하고 말았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